안녕하세요. 22세 계적입니다. 오늘 원자재 시간에는 4가지 원자재 거래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4가지 거래 방법을 첫 번째는 직접 투자, 두 번째는 선물 계약, 세 번째는 원자재 ETF, 네 번째는 원자재 생산회사에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총 4가지 거래 방법인데요. 차근차근 하나씩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직접 투자를 할 때는 2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어디에서 이 원자재를 살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떻게 이거를 보관을 할까를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금이나 은과 같은 프레셔스 메탈, 귀금속을 사신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금은방에 가셔서 쉽게 거래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금, 은을 사신 다음에 보유를 하신다 그러면은 좀 이게 도둑이 될 수도 있으니까 금고 같은 거를 또 사셔서 거기에다가 비밀번호 잠금 해제해놓고는 아마 보유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귀금속 같은 경우는 양도 적고 그리고 보관을 하기도 쉽지만 만약에 기름이라면은 사실 어디서 사야 될지 그리고 어디에다가 보관을 해야 될지가 상당히 좀 고민이 많이 될 수도 있는데요. 그랬을 때 직접 투자를 했을 때 장점은 소유권에 대한 일단 중개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내 금고에다만 두면 되지 내가 주식을 거래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현재가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이게 현재 시세 거래가와 동일하게 거래가 된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거래 비용이 2%가 된다는 건데요. 미국의 경우에는 금이나 은을 거래를 할 때 거래 비용을 2%를 지불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물론 장기적인 목적으로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는 이 거래 비용이 그렇게 높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사고 판다고 했을 때 갑자기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팔게 됐을 때는 그 손실을 그렇게 2%로 하면은 꽤 큰 비용이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 원자재를 소유하고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원유를 거래를 하고 싶다고 하면은 사실 휘발유를 어디서 살지는 주유소 가면 살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기름통을 갖다가 화장실에 둘 수도 없고 아니면 주택에 사신다면은 밖에 마당에다 둘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다시 판다고 했을 때 팔기도 되게 어렵고요. 그래서 소유하고 유지를 하기가 제한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선물 계약 Futures Contract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물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옵션하고 옵션 거래하고 상당히 비슷합니다. 특정 상품을 특정 시점에 특정 가격에 사고 팔 의무를 두 명의 거래자 간에 계약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내가 금을 거래를 한다고 했을 때 이 금을 며칠에 정확하게 언제 얼마에 사고 팔지를 두 명이서 거래를 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오일을 예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사는 권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한 달 뒤에 오일을 40불에 사는 권리를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거래를 한 이유가 앞으로 원유의 가격이 40불보다 높게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40불에 사는 권리를 사게 되는 건데요. 만약에 한 달이 지나서 이 오일 가격이 38불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한 달 뒤에 내가 40불에 사게 되니까 현재 38불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거죠. 왜냐면은 내가 40불에 사는데 이게 실제 가격이 38불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불을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한 달 뒤에 내가 예상을 한 대로 오일이 43불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40불에 살 수 있기 때문에 3불의 수익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는 권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40불에 오일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거래를 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이 거래를 하는 이유는 앞으로 오일 가격이 하락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기 때문에 파는 권리를 거래를 하게 되는데요. 한 달 뒤에 오일이 38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2불을 수익을 얻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43불까지 상승을 해버리게 되면은 내가 40불에 파는 거래를 했는데 43불까지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3불을 손실을 입게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물 계약은 원자재 브로커를 통해서 거래를 해야 되는데요.
키움증권이라고 하는 브로커를 통해서 이 선물 계약을 보니까 상품 선물이 4가지가 크게 종류가 있더라고요. 금속, 에너지, 축산물, 농산물이 있는데 이 금속 안에서도 설명드렸다시피 precious metal, 귀금속, 그리고 그냥 일반 금속도 있고, 에너지의 경우에는 크루드 오일, 원유죠, 히팅 오일, 난방유, 가솔린 같은 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축산물의 경우에는 돼지, 소 같은 거를 거래를 할 수 있고, 농산물의 경우에는 콩, 옥수수, 밀 같은 거를 키움증권 선물 계약을 통해서 키움증권을 통해서 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보면은 위탁 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선물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을 계약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1,100만 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유지증거금이라는 거는 내가 이 거래를 하고 나서 이 정도의 돈이,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내 계좌에 있어야지만 거래를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온라인 수수료가 가서 이 돈을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원자재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7.5불이라고 하는 돈을 지불을 거래를 하고 거래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건데요. 선물 계약의 장단점을 소개를 드리자면은 상품의 직접적인 투자 방법이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불확실성에 해징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잘만 투자를 하면은 높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단점 역시 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위탁 증거금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선물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돈을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고, 그리고 가지고 있어야지만 거래가 가능을 하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높은 위험성입니다. 높은 수익률이 있다면 높은 위험성 역시 있는데요. 금 가격이 앞으로 꾸준히 상승을 할 거라고 거래를 했는데, 앞으로 한 달 뒤에 갑자기 어떠한 증시가 바뀌어서 금 가격이 하락을 할 수 있는 건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위험성이라는 게 바로 선물 계약을 할 때 주의를 할 점입니다. 그 다음에는 원자재 ETF인데요. 이 ETF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Exchange Traded Fund라고 합니다. 이 Exchange Traded Fund가 한국말로 번역을 해보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번역을 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을 해보니까, 인덱스 펀드를 주식처럼 편리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자재를 거래를 하기 위해서 이 원자재를 생산을 하는 회사, 그리고 이 실제 원자재가 얼만큼 생산됐고, 그리고 또 얼만큼 팔렸는지를 주식처럼 편리하게 하나로 묶어서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 Exchange Traded Fund,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TF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ETF.com이라고 검색을,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ETF.com이라고 하시는 곳에 들어가면은 어떠한 ETF가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ETF 종류는 원자재뿐만 아니라 주식 ETF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놀로지, 기술 ETF도 있고요. 또한 그러니까 다양한 종류의 ETF가 있는데, 이 원자재 ETF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원자재 ETF, 인덱스 펀드라고 하는 것을 주가 지표의 변동과 동일한 투자성으로 실현을 목표로 구성된 포트폴리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드렸다시피 금 ETF의 경우에는 금 가격뿐만 아니라 이 금을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여러 회사들이 있겠죠. 그런 다양한 회사들의 하나를 묶어서 동시에 사고 파는 거를 ETF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래가 만약에 금을 ETF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실제로 금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장단점을 보시면은, 장점은 저렴하게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안정성이라고 있는데요. 이게 비교적 높은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그러니까 ETF 중에서도 거래량이 높고 신뢰할 만한 회사가 발행을 한 ETF의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성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하기가 비교적 쉽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점의 경우에는 실제 가격이 100% 반영이 안 된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금에다가 실제로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이 금을 생산을 하고, 그리고 또 판매를 하는 회사에다가
이 회사들을 묶어서 사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금 가격이 상승을 했지만 이 회사가 주가가 상승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가격이 100% 반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원자재 중에서도 ETF가 없는 원자재도 있습니다. 금, 은, 팔라듐 같은 경우는 워낙 거래량이 높기 때문에 유명한 원자재들이기 때문에 ETF가 있지만 그 외에도 곡물 원자재, 그러니까 농산물 원자 중에서도 없는 원자재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비교적 높은 안정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단점도 될 수 있는 게 비교적 낮은 안정성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게 ETF 중에서도 거래량이 높지 않은 ETF의 경우에는 높은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를 하지 않는 거를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마지막으로 원자재 생산 회사인데요. 원자재를 생산하는 회사에 투자를 해서 상품 가격이 올라갈 때 간접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는데요. 금을 채굴하는 회사의 주식을 매수를 하고 금값이 상승을 하면은 회사 매출 역시 당연히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회사 수익성 상승 기대에 따라서 주가 역시 상승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원자재 생산 회사에 투자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운영을 하는 Berkshire Hathaway라고 하는 회사가 Barrick Gold Corporation이라고 하는 금 채굴 회사에 투자를 최근에 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 과거에 금에 대한 견해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앉아서 보험과 창고를 필요로 하는 거위보다는 계속 알을 낳는 거위를 갖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실 워렌 버핏은 과거에 금에 투자하는 것을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 이유가 금을 산다는 거는 이 금을 사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보험도 필요하고 혹시나 잃어버렸을 거를 대비를 해서 그리고 또 창고도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거위보다는 차라리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을 하는 회사들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말을 하면서 금에다가 투자를 하는 거를 반대를 했었는데요. 그리고 또 워렌 버핏이 금에 대해서 이런 말도 했어요. 금을 아프리카 어딘가에서 땅을 파서 꺼내고 나서 다시 이거를 녹이고 나서 다른 구멍을 또 판 다음에 다시 묻고 사람들에게 돈을 지불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쓸데없는 짓이다. 그러니까 금에다가 투자를 하지 마라. 왜냐면은 이거를 파는데도 돈 들고 이 판 다음에 또 녹인 다음에 또 돈 들고 또 다른 구멍을 파가지고 이거를 또 묻는데 또 돈이 들고 또 이거를 지키는데 돈이 들기 때문에 뭐하러 이런 거를 거래를 하냐. 차라리 그냥 지속적으로 이윤을 내는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다라고 말했던 워렌 버핏이 베릭스 코퍼레이션이라고 하는 베릭스 골드라고 하는 회사를 투자를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생각을 하는 견해를 바뀌었는데요. 이 워렌 버핏이 금과 달리 베릭 골드라고 하는 회사는 수익과 배당금으로 계속 알을 낳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금을 땅에다가 묻지 않고 다만 금을 땅에다가 묻을 다른 사람에게 팔 뿐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워렌 버핏이 금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는 걸 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금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베릭 골드 같은 회사들이 금을 채굴을 한 다음에 이런 사람들에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에 베릭 골드에다가 투자를 하는 것 뿐이지 이 회사에다 투자를 하는 거지 내가 직접적으로 금을 소유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라는 식으로 자신의 금에 대한 원자재 투자에 대한 견해를 바꾸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자재 생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할 수 있는데요. 장점은 높은 유동성입니다. 주식처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이 회사가 거래량이 높다고 했을 때는 금방 사고 팔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저렴한 거래 비용입니다. 일반 회사를 주식으로 살 때처럼 비용이 저렴하고요. 그리고 쉽게 회사를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 회사가 얼만큼 생산을 하고 얼만큼 이윤 창출하고 얼만큼 팔고 그리고 또 손실은 얼마인지를 쉽게 회사를 조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단점의 경우에는 실제 원자재가 아닌 상품 관련 투자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상품 관련 회사는 상승을 하지 않고 유지가 되거나 아니면 또 하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원자재 가격이 반영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원자재가 상승을 했을 때 원자재 관련 회사가
상승을 했을 때, 원자재가 상승을 했을 때 원자재 회사가 주가가 반영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단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원자재를 거래하는 4가지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원자재 투자 방법 4가지 중에서도 이 장점과 단점들을 잘 비교를 해보고 나는 원자재 거래를 하게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나는 투자를 할까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거래를 해보시면 좀 더 이윤을 창출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22세 궤적이었고요. 우리 모두가 경제적인 자유를 얻는 그날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